자, 지난 시간에 어, 문법 표현 했었죠. 문법 표현에서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부정 표현 그런 것들을 했고 사동 피동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 그 사동 피동에서 사동과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기존 단어에는 사동의 의미도 피동의 의미도 없는데 거기에 사동 피동을 만드는 방법은 기존 단어에 접사를 붙여서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동과 피동을 표현하는 거. 파생적 사동, 짧은 단형 사동, 피동, 그리고 걔네들 명칭 사동사나 피동사. 이렇게 이런 명칭이 다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만드는 표현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기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외부에서 보조용어를 가지고 와서 개하다, 개되다, 아어지다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사동과 피동을 만드는 통사적 사동, 피동 그리고 장형 사동, 피동 이런 게 있었어. 여기서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건 뭐냐면 사동피동 구분을 할 때 요 경우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사동이나 피동 표현이 쓰였다고 생각되는 서술어를 분석해가지고 기본형을 찾은 후에 그 기본형을 보고 이것이 새로 만든 단어인가 아닌가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표현 만약 새로 만든 단어라면 자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어의 의도 뭐뭐 하게 만들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사동 목적어가 없고 의도도 없으면 피동. 그래서 그 구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예문을 가지고 여기까지 설명했던 것 같아요. 여기 기억날 거야. 자, 그러면 보죠. 여기까지 했나? 사동피동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했니 안 했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채팅으로 대답 좀 해줘봐.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의 예문.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설명들. 그냥 이거 하죠 뭐. 이거 하고 의문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조금은 했었던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여기 피동 표현의 제약 부분이 있는데 필기된 거. 요거는 좀 더 고급진 내용이어서 일단 배제할게.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냥 생짜로 나오진 않을 거고 보기 박스 같은 걸 줘서 나올 거야. 이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 자, 개념의 사동 표현과 주동 표현,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 보면 고양이가 쥐를 먹었다라는 문장은 기본형이 먹다이기 때문에 사동도 아니고 피동도 아니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지, 얘는. 그래서 원래 얘만 보면 명칭은 없어. 문장의 명칭이. 근데 이걸 가지고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고, 자, 먹혔다는 먹히다가 기본형이겠지? 먹히었다 해서, 자, 새로 만든 단어죠? 오케이. 목적 없죠? 주어의 의도도 없죠. 그래서 얘는 피동인 게 맞습니다. 자, 철수가 고양이의 쥐를 먹였다. 먹이었다야. 그래서 먹이다가 기본형이야. 새로 만든 단어 맞네. 무엇을 먹였어? 쥐를. 있지? 철수의 의도 있어? 철수가 먹게 만들었지, 쥐를. 쥐를 먹게 만들었지. 그래서 의도도 있기 때문에 사동편이란 말이지. 그럴 때 이 아무것도 아닌 문장은 원래 명칭은 없지만 어떤 문장은 피동표현과 짝지어서 요 아무것도 아닌 문장을 이름 붙일 땐 능동이란 명칭을 붙여. 자, 사동표현과 짝지어서 이 아무것도 아닌 문장을 얘기할 땐 주동이라는 말을 붙여. 내가 이름이 김형근인데 학생들과 함께 있으면 그 명칭이 뭐야? 선생이 되고 자식과 짝이 되면 아빠가 되듯이 동일한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 뭐랑 짝짓느냐에 따라 명칭이 바뀐다. 그럴 때 사동피동 표현에서 시험대 나올 수 있는 건 사동표현을 주동표현으로 바꾸고 주동표현을 사동표현으로 바꾸는 주동과 능동은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라 그랬어. 사동도 피동도 아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그럴 때 문장 성분이 뭘로 쓰였느냐라는 걸 배우는 거지.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 기본 중에 기본, 기초야. 우리가 문장 성분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피동을 능동으로 바꿔보자고. 원칙은 그래. 자, 얘가 피동 표현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는 먹히다라는 기본형 때문이지. 이게 새로 만든 거야. 이때 기존 단어 먹다에는 없지만 피동 표현이 희가 붙으면서 피동 표현이 됐잖아. 그래서 피동을 능동으로 바꿀 땐 일단 피동을 만든 요소를 버리는 거야. 그러면 먹었다가 되겠지. 기본형이. 그 먹었다를 만들고 여기 쥐가 고양이에게 먹혔다 해서 먹은 건 고양이가 먹었고 그죠? 그래서 요 먹었다를 기준으로 의미를 유지시키면서 살리는 거지. 누가 먹었어? 고양이가 먹었어. 무엇을 먹었어? 쥐를 먹었어. 항상 우선적으로 바꾸는 건 서술어를 먼저 바꾼다. 시를 떼내는 거지. 마찬가지겠지? 먹이었다가 풀어내 서술어 되는데 이 때문에 사동의 의미를 갖게 되잖아. 사동의 의미를 제거하면 주동편이 된단 말이지. 이를 빼버리는 거지. 먹었다를 여기다 쓰고 다시 한번 이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다면 사동표현과 주동표현을 비교해봐. 사동이 주동으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 거야? 사동이 주동으로 바뀔 때 사동사였던 먹였다는 주동 표현의 용언 서술어 먹었다로 바뀌고 사동 표현에서 목적어인 쥐를은 목적어 쥐를로 그대로 유지 고양이에게라는 부사어는 주동 표현의 주어로 바뀌어 철수가 사동 표현의 주어는 생략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사동 표현이 쓰인 문장을 보고 주동 표현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그때 바뀌거나 바뀌지 않은 문장 성분을 확인해서 얘 부사어거든? 얘 목적어고 이거 우리 잘 찾잖아 이제. 얘 목적어고 얘 주어잖아. 여기에 있었던 부사어 여기 목적어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시험지 나온다는 거야. 별거 아니야.
짝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 명치 달라진. 좀 전에 설명한 거고 굳이 그 말을 해. 오케이, 예를 볼게. 그런데 이게 100% 서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또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보죠. 우리가 1학년 때라도 내신 시험 했던 것들이어서 충분히 충분히라기보단 기억에 흔적이 좀 있을 거야. 가볼게. 잠깐만. 가봅시다. 아, 유진이는 다른 소리 들은 게 없지. 자, 자, 날씨가 많이 풀렸다. 자연현상의 경우, 어, 피동 표현으로 쓰는 사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너무나 흔해가지고 우리가 사동 표현이다, 피동 표현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지.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쓰고 있어서. 근데 우리가 배운 그 구분하는 걸 가지고 구분해 보면, 아, 이게 사동이거나 피동 표현이구나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 봐봐. 자, 풀렸다는 풀리였다. 기본형이 풀리다야. 자, 새로 만든 단어니까 뭐 하게 돼? 자, 새로 만든 단어는 목적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자, 목적어 없죠? 무엇을 풀었다? 네, 무엇을 풀리다? 누구를 풀리다가 없어요. 그리고 날씨가 의도를 가지고 풀게 만든 게 아니죠. 누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도 없고 의도도 없기 때문에 피동 표현입니다. 이 자체. 그럼 피동 표현은 피동 표현이 아닌 걸로 바꾸려면 리를 빼면 되겠지? 리를 빼면 풀었다가 만들어져. 살려 그대로 많이는 그대로 살아나. 무엇을 풀었어? 날씨를 풀었어. 말이 이상하죠? 날씨가 풀었어도 말이 안 됩니다. 날씨를도 말이 안 되고요. 날씨가도 말이 안 되고 날씨를도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서 문장을 만든든 그 의미가 문법적이지 않다. 문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풀어낼 수가 없다. 다음 두 번째 바람의 문이 열렸다. 이것도 피동입니다. 열리었다. 열리다가 기본형인데 열다에서 왔겠지. 얘가 아무것도 아닌 능동편으로 바꾸는 리를 빼면 됩니다. 열었다예요. 문을 열었다예요. 누가요? 바람이 문을 연 겁니다. 이게 문학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문법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거 하면 할수록 왜 했던 생각이 들지? 했네. 먹였다, 사육하다, 여기까지. 먹이다까지 했어. 했구만. 여기 했구만. 여기는 굳이 안 할게. 여기 안 할게. 아, 여기는 안 하고, 요 부분은 잠깐 얘기를 하죠. 하다가 붙어서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다가 붙은 문장을 피동 표현으로 만들게 되면, 되다로 바꿨으면 되고요. 하다를 떼고. 그럼 되다가 붙은 걸 능동편으로 바꾸려면 하다로 바꾸면 되는 거고, 사동편을 만들려면 하다 대신에 시키다를 쓰면 되는 겁니다. 되다랑 시키다 법사 있었죠? 여기 뒤에 거는 그냥 일단 지워보고요. 어,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발전하다에 대해서 사동편은 시키다로 쓰면 되고요. 발전시키다. 피동편은 발전, 적을 건 없어. 뒤에 있어. 되다로 쓰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와 되다, 하다와 시키다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동 표현이 쓰인 건데 충분하지 목적어 있고 선생님 의도가 있습니다. 읽게 만든 거예요. 히자를 떼어내면 읽다, 읽었다로 쓰고 무엇을 읽었어? 교과서를 읽었어. 누가 읽었어? 아이들이 읽었어. 선생님은 이제 했던 겁니다. 자, 이거 보자. 이중사동과 이중피동, 사동 플러스 피동 이거는 굳이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됐고 요 두 개만 딱 본다면 이중사동 문법적으로 항상 옳습니다. 이중피동은 문법적으로 무조건 틀려요. 가보죠. 이중사동에는 사동접사를 두 개를 씁니다. 그러면 누구? 봐봐. 키우다. 크다의 이유가 붙었는데 의가 떨어져서 키우다가 된 겁니다. 우리 키우다는 새로 만든 단어라는 그 어떤 느낌이 없잖아. 아니야. 키우다도 이중에 사동접사가 쓰여서 이중사동이 쓰인 거예요. 아이가 크다. 아이를 키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크게 만든 거죠. 자, 씌우다. 자, 쓰다. 모자를 쓰다. 모자를 씌우다. 이런 거예요. 자다에 재우다. 타다에 태우다. 이때 타다는 뭐 버스를 타든 불에 타든 마찬가지. 자, 서다에 이건 이것도 세우다도 잘 우리가 인식이 없지. 서다에 이유가 붙어서 세우다가 됐습니다. 건물을 세우다 이런 것들이죠. 요 세우다, 아이의 세우다는 얘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얘도 이중사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날이 새다, 밤이 지나 날이 새다 할 때 새다, 밤을 밤을 세우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죠. 우를 붙여서 이땐 이중사동은 아니고 그냥 사동입니다. 사동 표현인 건 맞아요. 자, 이중피동은 다 안 됩니다. 자, 개 됐으면 무조건 피동이에요. 개 됐으면 무조건 피동입니다. 일단 개가 일단 피동이고 리가 뭐냐 때 풀리다를 따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죠. 자연스럽죠? 그 문제가 드디어 풀리다. 그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 그러면 새로 만든 단어잖아. 풀다에서 왔을 거 아니야. 새로 만든 단어. 목적 없지? 주어의 의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동이에요. 풀리다를 기본형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면 얘는 피동입니다. 그때 그럼 리는 피동 접사인 거죠. 그래서 얘 리 피동, 개 돼도 피동. 이중 피동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나 아지 들어있으면 무조건 피동. 개돼 들어있어도 무조건 피동. 이중 피동 안 돼요. 풀려졌다도 보죠. 풀리어지었다. 여는 항상 이 어로 풀자고 했습니다. 풀리어지었다. 어지 들어있으면 무조건 피동. 리 뭐였어요? 오케이. 피동이었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 그래서 얘네들 중에 하나를 빼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는 리만 하나 썼죠. 얘는 어지만 하나 썼죠. 여기는 개, 돼만 하나 썼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적절한 표현. 얘네들은 다 틀린 표현. 이중피동 문법적으로 틀린다. 자, 사동에 피동 표현이 들었다고 이게 있는데, 봐봐. 얘를 빼볼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를 풀렸다. 요 문장 속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를 풀렸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이렇게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만든 거죠. 학생들이 문제를 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도 풀리다가 기본형이긴 한데 리가 사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 새로 만든 단어, 목적어 있지, 선생님의 의도도 있지. 그러니까 얘는 사동인 거 맞죠? 이 문장 속에서.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 풀렸다 해서 얘는 사동 표현이 됩니다. 여기 리는 그래서 사동의 의미를 가져요. 거기 개돼 있죠? 피동입니다. 사동과 피동을 섞어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이중 피동만이 문제입니다. 이중 피동만이 안 돼요. 그럼 얘는 적절하다는 건 문법적으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보죠. 어,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졌다. 자, 이때 어떤 표현인지 봅시다. 밝혀졌다가 풀려졌다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야. 밝히어지었다에서 일단 어지 딱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피동입니다. 아지나 어지 들어가면 피동이라고 했어요. 이때 희가 문제입니다. 밝히다. 박다라는 단어에서 희가 없어서 밝히다가 들어간 것 같은데 밝히다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죠. 밝히다. 어떻게 됩니까? 사실을 밝히다. 어떠한 사실을 때 누가? 예를 들어서 경찰이. 봅시다. 박다에서 새로 만든 단어라고 칩시다. 새로 만든 단어라면 목적어도 있고 경찰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사동, 엄밀히 말하면 사동 아니에요. 국어사전 따져보면. 근데 기존의 문법에서는 이건 사동편으로 봅니다. 사동. 사동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피동은 아니죠. 목적어도 가지고 있고 주어가 의도도 가지고 있고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 다시 갈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밝히의 희를 찾고 싶은데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더니 사동 표현에 쓰인 거 되게 유사하잖아요. 이때 희는요. 사동 접사로 보통 기존 문법서에서는 취급합니다. 선생님은 사동 접사를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혹은 최소한 피동을 나타내진 않는다. 피동을 나타내진 않는다. 일 수 없다. 이중 피동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중 피동이 아닙니다. 얘는 문법적으로 적절한 거예요. 요 얘랑 요 얘가 그런 예입니다.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원래 단어가 형용사거나 자동사인데 아지나 어지가 붙게 되면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변화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거지. 없어지다. 없다가 형용사거든요. 어지 붙었잖아요. 그럴 때 얘를 피동으로 보지 않고 없어지다라고 해서 변화. 그냥 딱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로 변화되는 그 중간 부분을 나타내는 게 없어지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
거기에 잘 가지지 않는다. 학원에 잘 가지지 않는다. 그 사람을 만나러 잘 가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 가다가 자동사, 목적어가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높다 형용사지, 높아지다. 변화의 의미를 갖는다. 자, 아지, 어지 주로 피동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형용사나 자동사에 붙게 되면 피동사의 표현이 아니라 이런 게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의문 변동만 남게 됩니다. 아, 물론 중세국어 쪽도 있지만 중세국어는 읽고 풀면 되고 일단은 그죠? 자, 사동 표현에는 그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은 뭐냐면 여기 써져 있나? 안 나 있네. 사동 표현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뜻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직접 사동은 뭐냐면 사동 표현의 주어가 직접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간접 사동은 주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시키고 그 행동을 하는 건 대상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간접 사동이에요. 직접 누가? 주어가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것. 간접 사동은 말로만 시키고 지시만 하고 실제 자기가 그 행위를 해주지는 않는 것. 그럴 때 파생적 사동은 이 두 가지 직접 사동의 의미나 간접 사동의 의미 두 가지를 보통은 갖습니다. 자, 보죠.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사동편인 거 이해가 되죠? 입히다가 기본형이고 기존 단어 입다에서 왔고 목적어 있고 의도도 있습니다. 엄마가 직접 옷을 팔, 다리 끼워주면서 입혔으면 직접 사동의 의미예요. 근데 엄마가 지시만 했고 그래서 아이는 울면서 입기 싫은 거 억지로 지가 혼자서 입어. 간접 사동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직접 사동, 간접 사동의 의미를 둘 다 가져요. 근데 그거를 파생적 통사적 사동을 한번 써보죠. 개하다로. 통사적 사동의 경우는 직접 사동의 의미는 못 갖고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갖는 걸로 우리가 봅니다. 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이 경우는 보통 우리 약속하세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바꾼다. 정도? 자, 파생적 사동이 보통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갖지만 파생적 사동임에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국어책을 소리내어 읽혔다. 이렇게 해도 돼요. 큰 소리로 읽혔다. 읽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읽는다. 목소리를 내서 낭독하는 것. 소리를 내어 읽는 것. 그 성대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아이들의 성대를 지시한 거지, 이거는. 지시한 것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실제로 소리 내서 읽는 건 학생들이 소리 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파생적 사동의 형태로 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동의 의미는 없고 간접 사동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나친 사동 표현이 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어떤 거냐? 자, 시키다를 써도 되고 하다를 써도 되면 그럴 때 하다를 붙여서 말을 해도 되는데 굳이 시키다를 쓴 경우를 지나친 사동 표현. 그래서 틀린 편으로 봅니다. 다시 땡땡 시키다로 써도 말이 되고 땡땡 하다로 써도 말이 될 때 시키다를 쓰지 않습니다. 굳이
어떤 특정 의미를 더한 표현으로 복잡한 표현으로 쓰는 게 문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더 단순한 표현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봅시다. 소개시키다.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자연스럽게 쓰거든요. 소개해 줄게. 밑으로 써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아요, 의미적으로. 그러면 시켜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소개해를 쓰는 거죠. 소개시켜는 지나친 사동편이다. 그런 단어들이 소개시키다, 가동하다, 가동시키다, 교육하다, 교육시키다, 교육하다. 뭘 교육하죠? 예절을 교육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영어를 교육하다. 그렇게 쓰는 거. 근데 우리는 흔히 교육시키다로 쓰지. 그 선생님은 학교에서 영어를 교육한다. 어색하지? 하지만 교육하다가 맞습니다. 굳이 교육시키다 쓰지 않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 실제로.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높임 표현했고 시간 표현했고 부정 표현까지 했습니다. 아닌가? 표시가 하나도 없지? 예준아, 그때 송이랑 너랑 둘이 왔었나? 어때? 그렇지? 여기 문법 그 뒷부분 했지? 이게 내가 나한테 DM으로 보내면 이게 패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불편해가지고 여기 절대 시제, 상대 시제 막 하면서 부정 표현, 김부정문, 안부정문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렇지 했지? 자, 그 정도 했으면 다 끝난 거고 여기 부분 기억이 안 나면 지난 시간에 올렸던 유튜브 좀 보면 됩니다. 내가 유튜브 날짜만 써놨는데 내가 거기 유튜브 모아놓은 그 내용에 그 더보기를 눌러서 보게 되면 그 동영상 내용에 문법적인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 있는지는 한번 세부 설명 한번 써놔 볼게요. 일일이 확인해 보면서. 자, 이제 우리가 한 대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요. 자, 형태소, 단어, 어절, 문장 지금까지 싹 다 했고 플러스 여기까지 다 했고 플러스 알파까지. 알파 뭐? 문법 표현까지 한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좀 부족한 건 단어에서 용언의 활용 부분을 좀 못했고요.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은 음절과 음운 부분 나가면 됩니다.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내가 따로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좀 해보고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긴 합니다. 5페이지에. 그냥 보면 뭐 정신없어서 이거 다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써 있는 걸 외우려면 되게 불편한데 설명을 그냥 쭉 들어보면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복습해서 외워야 되는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자, 음절과 음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귀찮긴 한데 자 보죠. 음절칭은 간단합니다. 그 지하에서 음절과 음운 둘 다
발음 가지고 따집니다. 음절충은 시험 문제로 굳이 나오진 않아요. 음운도 음운 변동과 관련해서 나오죠. 음운론의 경우 한 문제 나옵니다. 빠지지 않고 나와요. 지문형으로 나오면 두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문법 분야에서 안 가르쳤으면 하는 부분이 여기야. 이거 안다고 해서 뭐, 굳이 뭐, 모른다고 뭐 문제도 없고, 내가 볼 땐. 굳이 저걸 뭐하러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자, 한번 가보죠. 음절은 우리가 이런 걸 하나의 음절이라고 그러죠. 한 글자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음하는. 음절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발음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게 음절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음절까지를 우리는 발음할 수 있는 거야. 그 밑에 층에 있는 우는 더 이상 발음할 수 없는 단위지. 발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음은. 음절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단위, 최소 단위가 음절이고요. 음절은 각 자리에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처음 있는 거 초성, 첫 소리, 중성, 가운데 소리, 종성, 끝소리 내지는 받침 이런 명칭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여기 음운 변동도 우리가 1학년 내신 때 했어요. 갑시다. 약간 이번엔 좀 복잡하게 약간 좀 깊이 있게 살짝 더 배우겠습니다. 자, 음절의 특징을 한번 보죠. 자, 음절의 특징은 이런 우리 한국어 음절의 특징은 초성, 중성, 종성의 자리, 이름을 가진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구조로 돼 있다는 건데, 자, 표기. 표기는 여기서 철자, 스펠링의 차원에선 억지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모든 자음이 초성에 다 쓸 수 있고, 모든 모음은 중성에 쓸 수 있고, 모든 자음을 종소에 쓸 수 있죠.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쌍지읒이 쌍지읒이거나 쌍디읍이 받침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쌍디귿도 받침에 안 들어가요. 쌍기역이나 쌍시옷 정도가 들어가지. 네, 그냥 일단 초성, 중성, 중성엔 스펠링상으로는 다 쓸 수 있다. 초성의 자음이 솔직히 뭔지 알지? 가나다라 마바사, 응, 모음은 아야어여, 중성은 모음만 쓸 수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네, 발음으로 보면 발음상으로는 초성에 이응 발음이 올 수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초성에 쓰인 이응은 뭐냐? 스펠링상에서 이응 쓴 거. 그거는 형식적으로 쓰였을 뿐 발음되지 않는다. 가와 강은 발음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가와 강은 발음이 달라요. 근데 아와 아는 발음이 같습니다. 초성에 뭘 쓴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자리 채워준 거죠. 그래서 초성의 이응은 스펠링상으로는 형식적으로 써놓지만 발음으로는 따지지 않는다. 발음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문의 개수에. 초성의 이응은 자, 더 빈자리인 거예요. 그 음절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중성은 모음만 들어가는데 이 중성의 모음이 음절의 핵입니다. 그 말은 모음이 없으면 중성이 없으면 발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절의 정의가 뭐였어? 발음의 최소 단위. 발음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무조건 모음 때문입니다. 모음만 있으면 다른 게 없어도 다 발음할 수 있어요.
자, 종성의 특징. 이게 되게 중요하지. 뭐만 발음된다? 받침에선 대표음만. 이거, 자, 대표음 7가지예요. 바닷가 미남이랑. 꼭 기억하세요. 요게 미음입니다. 세모가 아니라. 바닷가 미남이랑. 기억해줘. 바닷가 미남. 스펠링이 아무리 많이, 모든 발음이 들어왔어도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요 7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받침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살려서 보면, 받침에서 발음되는 특징은 첫 번째, 한 개만 발음된다. 두 개가 발음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것도 뭐요? 대표음만 발음된다. 받침에서는. 원래 이거 하나만 써도 되는데. 자, 그럴 때 바닷가는 안 울림 소리, 미남이랑은 울림 소리, 코에서 울리는 소리예요. 자음이 총 19개인데 19개의 자음은 미남이랑 4개를 뺀 나머지 15개가 다 안 울림 소리입니다. 그럼 15개 안 울림 소리가 받침의 스펠링으로 다 쓰일 수 있어도 실제로 발음되는 건 바닷가밖에 없는 거죠. 안 울림 소리가 발음되는 경우. 자, 바닷가 미남이라고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미남이는 비음, 리을은 류음인데 유음입니다. 류음으로 발음하면 북한 가셔야 되고요. 유음이에요, 유음. 자, 바닷가 미남으로 외워줘. 지금 미남이랑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미남이랑으로 외워줘. 바닷가 미남이랑. 물론 이 순서를 가나다라 마바 다시 파트너 가나다라 마바 사 아주 잠깐만 이렇게 알고 있어도 돼. 가나다라 마바 사 아 중에서 시옷이 발음되지 않는 거죠. 이 순서도 뭐 알아야 되지만 이 순서를 알면 비음화 유음화를 배울 때 좀 더 편해집니다. 다시 갈게. 자, 종성에서 발음되는 건 대표음만. 바닷가 미남이랑만 발음된다. 미남이는 코에서 올리니까 비음. 리을은 뉴음. 자, 요것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아빠 어디 가나? 아빠 어디 가나? 발음으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왜요? 초성의 이음은 발음되지 않는 거니까. 음운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음은 몇 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똑같습니다. 이응은 받침에서만 납니다. 우리 음절의 핵이 둥성, 모음이 바로 음절의 핵이다라는 말은 모음이 없으면 음절을 형성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 예문이 이런 거야.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은 자음이 한 개 없어지는 거고 모음은 모음이 한 개 없어지는 거거든. 그 사례를 보면 아들님에서 리을이 떨어져 가지고 아드님이 됐습니다. 자, 쓰어는 쓰다의 초성에 이응은 없는 거예요. 어라는 모음이 오니까 의가 떨어져서 써가 됐어요. 차이를 봅시다. 하나는 위에 건 자음 탈락, 아드님은 써는 의가 떨어진 모음 탈락이에요. 음운 변동상으로는 탈락의 현상에 대해서 뭐가 탈락됐냐만 차이만 있을 것 같지만 자, 결과를 보면 음운이 한 개 줄어들었죠. 리을이 사라졌죠.
여기도 의문이 한 개 줄어들었죠. 의가 떨어졌죠. 이렇게 됐습니다. 탈락이야, 이게. 그래서 축구에서 퇴장당하는 거랑 같은 거지. 근데 음절 개수를 봅시다. 두 개의 음절과 하나가 결합돼서 세 개 같잖아요. 얘는 어때요? 한 개의 음절과 한 개의 음절이 결합해서 한 개가 됐잖아요. 예, 음절도 하나 사라집니다. 왜? 모음이 탈락하면 모음이 뭐라 그랬어? 음절의 핵. 근데 핵이 사라지네. 해당 음절은 빠지는 거지. 모음이 음절의 핵이기 때문에 모음 탈락. 자, 모음 축약도 보세요. 모음 축약도 뭡니까?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모음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모음이 하나의 모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음절이 하나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이를 그러면 애가 됩니다. 어떻게 돼? 음, 모음의 개수가 두 개였죠. 근데 아이라고 하는 아와 이가 요 애라고 하는 아이의 애라고 하는 하나의 모음으로 한 개. 여기는 두 개, 한 개. 음은 마이너스 1. 음절은 아도 한 개, 두 개. 얘는 몇 개? 한 개. 음절의 개수 한 개, 마이너스 1. 자음 축약 배웠던 거니까 해봅시다. 축하. 어떻게 돼요? 발음 축하. 자음이 하나 사라졌죠. 기역과 히읗 합해서 키읔이 됐으니까. 자음은 두 개 있었던 게 하나 하나로 합쳐져서 음운의 개수가 자음의 개수가 하나 빠졌지. 하지만 음절은 여전히 두 개 같잖아. 그래서 모음이 음절의 핵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모음이 사라졌다? 합쳐져서 모음의 개수가 줄었다? 그 말은 음절의 개수도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발음할 수 있는 음절의 종류는 몇 개냐?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 너무 쉬워서. 자,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변화해드리면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핵심은 뭐예요? 음절을 가지려면 모음, 중성은 무조건 한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음이 되죠. 우리 음절 중에서는.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 초성, 중성. 혹은 자음, 종성, 받침이 하나 있는. 혹은 받침은 없이 초성이 하나 있는. 혹은 자음, 모음, 자음, 초성과 종성 모두 다 있는. 그래서 보시면 그 사례는 얘네들이에요. 자, 초성이 없다는 건 빈자리를 남겨뒀는데 어색하니까 형식적인 이응을 갖다 쓴 것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요 문장을 보고 어떻게 해요? 순이가 밥을 먹는다. 이걸 가지고 음절의 종류를 굳이 구분해주면 스펠링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발음 가지고 이걸 따집니다. 만약 이걸로 따지면요. 어떻게 돼요? 1번 유형 모음으로만 된 건 이 하나 있죠. 모음 자음 을 하나 있죠. 그다음 자음 모음 가 다가 있죠. 자음 모음 자음 되는 거 순, 밥, 먹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나누겠지만 틀리다는 얘기야. 우리 뭘 한다 그랬어? 뭐 가지고 따진다?
음절과 음운은 발음 가지고 따진다. 발음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 유형에 해당하는 건 없고 2번 유형에 해당하는 게 없고 3번 유형에 해당하는 게 순이가 바다 4번에 해당하는 게 먹는다. 이것도 잘못됐네. 먹이 아니라 멍입니다. 불먹는 얘네가 알아두시고 자 음운충으로 가면 됩니다. 음절충 벌써 끝났어요. 음운의 정의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말소리 뜻이 없다는 거 그거 기억하세요. 구별만 해줍니다. 자, 구별만 해준다는 건 최소 대립상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는데요. 자, 봐봐. 소리와 고리가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왜 다르냐면요. 다 똑같은데 시옷과 기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 차가 나죠. 네, 이렇게 다 모든 건 똑같은데 하나만 다를 때 그걸 우리가 최소 대립성이라고 합니다. 자, 시옷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없죠. 기억에 또 다른 무슨 의미가 있나요? 뜻이 있나요? 뜻이 담겨 있나? 뜻이 없어. 뜻만 구별만 해줄 뿐이야. 뜻은 없어. 자, 소리와 수리 여기서도 다 똑같은데 오와 우가 달라서 의미 차이가 생깁니다. 이 둘은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에요. 네, 소리와 구리를 보죠. 오와 우도 다르지만 시옷과 우도 다릅니다. 이럴 땐 최소 대립상의 관계를 가지지 못했어요. 자, 공과 곰은 밑에 받침 이응과 미음 얘가 달라서 의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 둘을 최소 대립상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최소 대립상의 관계는 아닙니다. 보죠. 소리와 오리요. 얘는 왜 달라요? 왜 최소 대립상이 아니에요? 시옷이 있지만 얘는 이응은 아예 발음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고 없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때도 최소 대립상의 관계는 아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건 오늘 뺄게요. 자, 의문의 종류를 나누는 이제 동글뱅이 1, 첫 번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솔직히 요 밑에는 분절 의문의 하위 개수. 여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알면 돼. 음은 잠깐 보죠. 음은에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음은은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고 했습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요소는 분절 의문이 있고 비분절 의문이 있어. 분절은 뭐야? 관절의 절, 마디. 이때 절은 음절이라고 생각해 보는데 음절로 끊어서 쓸 수 있는 음운이 분절 음운. 그냥 똑같아. 자음 모음이야. 얘를 어렵게 음소라고 불러. 음소. 비분절 음운. 자음 모음 단위로 끊을 수가 없어. 글자로 쓸 수가 없어. 알파벳으로 쓸 수가 없어. 그런 요소를 우리가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 하지만 얘도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은 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길이, 강세, 휴지, 응? 억양, 뭐 휴지는 끊어읽기 같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죠. 얘를 운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음소의 음과 운소의 운을 합쳐서 음운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 국어 문법, 수능 국어 문법에서 다루는 건 뭐다? 분절 음운, 음운은 음소, 자음, 모음 다른다. 개념적으로 알아둬라. 왜 이런 길이, 장단, 억양 이런 것들이 왜 음운의 역할을 하느냐? 음운의 역할을 하느냐? 똑같은 잘한다라고 쓰여진 분절 의문으로 쓰여진 이것도 잘한다, 칭찬한다는 어이구 잘한다 하는 억양과 칭찬에 비난할 때 잘한다 할 때 비난은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 그렇게 의미 구분이 되게 만드는 것 요소는 바로 뭐다? 자음 모음 때문이 아닌 거지. 그래서 비분절 의문 때문에 말의 뜻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비분절 의문도 음, 의문에 해당이 된다. 정도만 알면 돼. 자, 갑니다. 의문의 종류. 자음, 모음 총 합해서 총 40개입니다, 우리. 총 40개예요. 자, 자음과 모음은 왜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느냐? 똑같은 40개도 장의 발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장애를 받아서 자음,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아서 자음, 그렇지 않아서 모음. 자음은 19금도 아니고 성인 영화도 아니고 자음은 19개입니다. 총 40개 중에 19개, 모음은 21개. 이 똑같은 40개를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대의 어떤 울림을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 어딘가에서의 울림을 동반하느냐 하지 않느냐. 울림을 동반하는 소리를 울림소리. 그렇지 않은 걸 안 울림소리. 울림소리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모든 모음은 100% 울림소리입니다. 자음 중에 미남이랑이라고 하는 4개. 미남이 어디서 울려요? 코에서 울려요. 비음. 리을 입 안에서 공기가 흐르듯이 울려요. 그래서 유음. 그럼 40개 중에 이게 21개, 얘가 4개, 총 25개를 뺀 15개 자음은 모두 다 안 울림 소리. 너무 기본이어서 미안합니다. 너무 기본이어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구강 구조의 단면이에요. 요걸 이제 보고 우리가 본다면 음? 다음 체계가 없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걸 나름 정리한 겁니다. 이거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단모음 체계도 좀 보긴 할 거거든요. 아,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갑자기 단모음 체계도 하기는 할 건데 음운 변동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긴 한데 굳이 내신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에 대한 지금 현재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구강 구조에서 두 입술, 혀끝과 윗잇몸, 혓바닥과 센 입천장, 딱딱한 입천장, 혀 뒤와 여린 입천장, 그리고 목구멍, 목청. 요 다섯 군데가 발음기관입니다. 흔히 조음기관이라고 해요. 조음.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관. 부분. 자음들은 요 해당 부위 다섯 군데 장소에서 모든 자음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에 바닷가, 막았다가 빵 터트리는 소리, 두 입술, 다 설명을 하고 싶지만, 아, 요 구조를, 요 다섯 개를 그림에서 다섯 군데를 그려버리고, 크게, 이렇게 세 개, 크게 두 개, 이렇게 표를 나눠보면, 나눠서 집어넣으면 좀 좋은데, 이걸 설명하려면 갑자기 바닷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잠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디귿, 요 혀끝에 있는 요 부분에서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자음이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시옷이 이빨의 시옷, 요 이빨 모양, 뾰족한 모양, 요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빨에서 소리가 나진 않는데 이빨에 가장 가까운 부위가 혀끝과 윗잇몸이니까 시옷도 같은 자리에서 나는 걸로 봅니다. 자, 미음과 비읍은 모양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죠. 비읍과 미음은 미음을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납니다. 디귿, 니은, 리을도 어때요? 니은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죠. 아침에 리을에 디귿, 니은, 리을이 다 이렇게 니은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자리에서 나요. 쌍디귿, 지나 티읕, 쌍기역이나 키읔 이거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더 설명 안 할게요. 같은 자리에 난다는 거. 모양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얘네들은 같이 막았다 빵 터트리는 소리로 납니다. 막았다 빵 터트리는 소리로. 그 다음 시옷 기억하세요. 시옷. 혀끝과 윗잇몸이에요. 이빨의 모양 생각하시면 얘네들이 같이 난다는 이 시옷이 가장 어색하지만 이런 겁니다. 얘는 막는 작업이 없이 입을 좁혀가지고 혀끝이 윗잇몸에 닿을 듯 말 듯하게 해서 입이 좁은 상태로 바람이 하고 버치는 거 마찰음입니다. 파열은 막았다 빵. 파열은 빵. 파열은 바닷가. 얘들. 그리고 마찰음은 어디서 나는지 소리, 이빨, 윗잇몸. 그다음 마지막 자 기억이 있는데 기억은 저 뒤에 혀 뒤. 혀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억의 모양입니다. 이응은 원래 목청에서 난다고 얘기했지만 현대구에서 이응은 여기 기억이 나는 자리에서 나는 걸로 봐요. 유치하지만 받침의 이응은 어디서 난다? 이응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쓰면
유치하지만 이응 어때요? 기억이랑 비슷하죠? 그렇게 봅시다, 그냥. 기억이 많은 자리에서 이응도 같이 발음됩니다. 알겠지? 응? 꼭 기억해줘. 지읒은 어떠냐? 지읒은 시옷 위에 짝대기를 그은 모습이랑 비슷하죠. 시옷의 발음의 성격도 갖고 있고요. 짝대기는 혓바닥과 딱딱한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서 닫혀 있는 상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처음에 지읒 발음은 어떻게 해요? 막았다가 빵 터트리는데 터트리고 빵 막았다 막았다가 빵 그래서 여기서 막았다가 빵 짝대기 울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안울림 소리 15개가 되고 미남이랑은 각각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이렇게 됩니다. 울림소리. 그래서 구분해 볼게. 바닷가 계열은 막았다 빵 터뜨리는 파열음. 파열음. 미남이랑은 울림소리. 그지? 시옷은 마찰음. 히읗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찰음. 지읒은 빵. 이렇게 돼요. 이것들을 그래서 한번 보통 아휴, 나오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한번 들으면 더 이상 요거는 설명 안 해요. 음운 변동만 우리가 시험 문제로 보통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1, 2, 3, 4, 5라고 해보죠. 발음 위치를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눌까? 크게 한번 나누고 세 군데로 여기도 자리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된소리를 빼놓고 그 위치를 하나씩 집어넣어 주면 잘 보세요. 여기 번호가 있지만 여기는 두 입술, 여기는 윗잇몸과 혀끝, 얘는 혓바닥과 센 입천장, 얘는 혀 뒤와 여린 입천장, 얘는 목청. 여기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음을 나타낼 때 이 사각형의 요 각 자리는 여기 발음 위치랑 고스란히 일치합니다. 그 순서가. 다음에 바닷가, 막았다 빵, 빵. 바닷가에 해당하는 자, 파열은 막았다 터지는 소리. 바다가예요. 이 구강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참 좋겠지만 그 다음에 마찰 어디요? 시옷입니다. 이빨 혀끝과 윗잇몸 혀끝과 윗잇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빨이랑 같은데 그래서 요 라인에서 여기에서 납니다. 그 다음에 히읗도 있어요. 저 끝에 히읗 그 다음 빵스 파열 마찰의 찰 파찰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3번 자리 여기 자리에서는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요.
막았다, 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음, 윤, 미남이랑 미, 남, 이랑 아까 얘기했죠? 이응은 기억. 이게 나는 발음. 그 자리. 니은과 리을과 디귿 그 자리. 이빨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는 거죠. 여기 이거는 안 썼습니다. 된소리, 거센 소리는 안 썼을 뿐. 이렇게 해서 크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오늘? 여기까지밖에 안 했고 요걸 한번 정리를 해서 쭉 내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40개의 자음은 장애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자음 19개 모음으로 나누는데 똑같은 40개를 이번엔 울림 여부로 나눠보면 울리고 나는 소리냐 울리지 않고 나는 소리냐 그 울리고 나는 소리가 이렇게죠. 이게 울림 소리가 바로 뭐야? 다시 이렇게 나머지가 다 안 울림 소리. 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냥 형식을 좀 다르게 해서 그냥 써둔 거야. 그래서 자음을 좀 나눠보면 위에 그래프랑 다르게 바닷가, 장사, 예사소리입니다. 바닷가 장사, 빠따까 장사, 푸트크치. 푸트크치는 바닷가 장사에다가 히읗을 더해가지고 히읗을 더하면 푸트크치라는 거센 소리가 됩니다. 나중에 자음 축약 이런 거 요거의 모습인 거죠. 자음 다시 할게. 총 19개인데 바닷가 장사, 바닷가 장사, 빠따까 장사 왜 안 돼 있어? 푸트크치, 일단 푸트크치는 얘네들에게 히읗 더하면 그리고 미남, 이랑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지? 발음의 위치 때문에 1, 2, 3, 4, 5 얘는 어디 들어간다고? 요 라인에 들어간다고 좋은 위치는 근데 왜 이쪽으로 썼느냐? 음, 파열음과 파찰음과 마찰음 반영하려고 굳이 못 외우긴 해도 되는데 요 위치만은 좀 기억해줘 글자의 모양에서 따면 돼 미음 있지? 미음 있지? 얘도 미음 있지? 얘도 미음 있지 니은 있지? 니은 있지? 니은 있지? 니은 있지? 니은 있지 그리고 이빨 좀 생각해주고 몰라도 되긴 하는데 기억 있지? 기억 있지? 기억 있지? 여기 기억 있지? 아 유치해 얘네 다 좋은 위치가 같아 빵스 다쳤다 빵 다쳤다 빵 하고서 다쳤다 빵 하고 좋은 위치가 다르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잘 봐봐. 아까 대표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오늘. 자, 대표음 뭐 있었어? 바닷가 종성에서 발음 날 수 있는 자음은 미남이랑밖에 없었어. 그럼 받침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음들이 얘네잖아. 몽창 다 들어온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나중에 배울 거야. 대표음이 아닌 자음이 받침으로 들어왔을 때, 자, 울림소리가 받침에 들어와 있을 때, 얘네들은 받침에 미음이 있으면 그냥 미음이 발음 나. 니은이 있으면 그냥 니은이 발음 나. 다. 그런데 받침에 시옷이 있으면 모르나? 자, 갈게요. 대표음, 바닷가가 대표음이잖아. 미남이랑이 대표음이잖아. 고스란히 따라가면 된다. 어떻게요? 쌍비읍과 피읍이 받침에 쓰이면요. 얘는 대표음을 받침에서 날 때 비읍으로 납니다. 쌍기역과 키역도요.
대표음을 만들 땐 기억으로 나요. 나머지가 다 받침으로 쓰이게 되면 여기까지 받침이 돼요. 전부 다 뭘로 납니까? 디귿으로 납니다. 대표음이 아닌 얘네들 잠깐 다시 대표하면 그 나머지 애들 얘네들 얘네들은 다 뭘로 난다? 디귿으로 납니다. 미음 받침은요 그냥 미음으로 나요. 니은은요 니은으로 나요. 얘네는 얘네들로 나요. 나머지 얘네들 만약에 받침에 쓰였다. 솔직히 쌍지읒은 받침에 쓸 수 없는데 쓰였다 싶은 애들은 전부 다 뭘로? 디귿의 대표음으로 납니다. 자, 그런 거고.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모음은 21개인데 입 모양의 변화나 소리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없으면 단모음 10개, 있으면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뭘 이중모음이라고 부르냐면 이거 따로 설명하겠지만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된 걸로 봐요. 근데 반모음이 어떤 계통? I. 반모음 이 계열이냐? I가 아니라 반모음 오와 우 계열이냐? 이런 계열이냐에 따라 이 계열과 이렇게 계열로 나눕니다. 얘 계열은 7개, 여기 계열은 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배웠던 거니까 한번 보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그냥. 디귿, 디귿으로 표시를. 음, 이렇게 돼. 야, 몰라. 슈트. 자,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 모음, 단모음과 이중모음 뭐 설명하면서 단모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좀 잠깐 설명을 하고 수요일에 음운 변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 변동에서 배울 것들 얘네들이에요. 이거 안 가르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가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고 고생했어. 어, 또 영상 올려놓을게요. 제발 녹화했겠지? 응.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